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책으로 보면 175페이지는 있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이거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무형자산을 좀 배웠다 그죠?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논점에서는 형체가 없다 보니까 식별 가능해야 된다는 개념이 좀 필요하죠 그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이 자원을 통해서 미래 경제적 교육에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을 무형자산이라고 정의하면서요. 가장 있죠. 이 대표적인 무형자산의 종류는 바로 영업권하고 개발비가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내부 창출 영업권만 인정한다는 점이 논점이고, 아니죠. 외부 유상으로 매입한 영업권만 인정한다는 게 논점이고, 내부에서 창출한 영업권은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중요한 논점이 되겠습니다. 내부에 창출된 요건이 만족하는 개발비는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창출된 영업권은 안 되지만 내부에서 창출된 개발비는요 무형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어떤 개발비가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연구 단계의 지출이면 안 되죠. 연구 단계의 지출은 연구비라는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개발 단계의 지출이면서 자산의 인식 요건을 만족했을 때 그때 개발비가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이랄지 저작권, 프랜차이즈, 소프트웨어랄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대표적인 무형자산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으로 보면 175페이지에는 있죠. 유형과 무형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교를 왜 하냐면 어차피 이 두 자산은 공통점이 뭘까요? 이 공통점이 바로 이 보유 목적이 업무에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업무에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아니겠습니까? 업무에 사용해서 수익 창출 내고 그에 따른 있죠. 희생액을 배분하는 그죠? 논점은 똑같다 이 말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유형과 무형이라는 점 때문에 달라지는 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점만 좀 비교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점, 유형과 무형이기 때문에 다른 점 있죠? 이걸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하고 이쪽 좀 할까? 유형자산 이렇게 크고 있지. 자, 두 개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차이점을 우리가 감가상각의 방법 있죠. 감가상각의 요소별로 좀 차이점이 있는 걸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가상각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시도원가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정가치, 그 다음에 내용연수, 이렇게 세 가지의 있죠. 요소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자산의 지도원가는 공정가치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정가치. 공정가치의 정의는 시가라는 개념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취득할 때 매입한 금액하고 부대 비용을 가산하고 혹 보유 중에 지출이 있다면 자본적 지출은 가산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측정된 원가 있죠. 그 원가를 공정가치를 합니다. 이 공정가치하고 무형자산도 공정가치가 이 두 개는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있죠. 여러분들 산정가치하고 내용연수는 누가 판단하냐면 기업이 추정합니다. 추정하고 합리적 추정치를 추정치에 가지고 측정하고, 내용연수도 기업이 최선의 추정치라는데 추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회계 기준에서 그죠? 추정에 의한 측정치에 대한 이 회계 모형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추정은 누가 할까요? 기업이 추정하죠. 그 추정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개념인데요. 하지만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려면 추정이 있더라도 모형이 합리적이라면 추정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추정에 의한 있죠. 회귀적 모형을 많이 설계합니다. 우리 지금 배웠던 것 중에 추정시가 들어가는 거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추정시가 뭐냐면 이 대손삼각비가 되겠습니다. 대손충당금. 위험을 평가하죠. 왜냐하면 대손을 출원하지 않습니까? 추산하죠. 그 추산액이 결국은 충당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충당금을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가 추정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추정시에 의한 과세고 이것도 추정시에 의한 과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추정. 그런데 이 잔존가치는요, 무형자산은 어떻게 보냐면 기업이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보통 무형자산을 다 사용하고 남아있는 가치가 얼마일까 이걸 추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제로, 0으로 봅니다. 없는 것을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잔존가치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요, 잔존가치가 제로, 그죠? 빵원, 없는 걸로 보겠다라고 이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요, 이것도 또 달라지게 되는데, 기업이 추정하는데, 이 무형자산은 특별한 계약이나 혹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요, 특별한 계약이나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초과 불 안 된다. 자, 우리가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건물을 취득해서 이거 내용연수를 기업이 평가해 보니까 100년이더라. 100년 가능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물론 내가 100년이라고 하는 있죠.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만 입증된다라면요, 가능하지만 무형자산은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데 20년 내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개발비를 영업권이나 개발비를 취득했다 할까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기간이 15년을 하겠다 인정, 5년 하겠다 인정, 10년, 19년, 20년 다 인정한다 이거죠. 그건 너가 하라. 하지만 21년은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계약이나 변경에 의하지 않고는, 이 말은 뭐냐면 계약을 한 거야. 이 개발비를 내가 사용하고 25년 동안 대가를 주겠다라고 계약했으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이 25년이지 않습니까? 경제적 내용연수가,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25년을 해야 마땅한가 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는 이렇게 봐야 되죠. 내용연수를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연수는 민 규정이 있는데요, 둘 중에 작은 거, 경제적 내용연수하고요, 법률적 내용연수. 법에서는 어떤 자산을 10년을 사용할 수 있대요. 법률적으로는 어떤 자산을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실무적으로 있죠. 실무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8년밖에 안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한다는 거야? 이거 당연히 있죠. 이 짧은 거 있죠. 작은 거.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률은 10년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면 8년밖에 사용할 수 없으면 8년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짧은 거를, 그죠? 내용연수를 해야 되는 거다, 그죠? 이런 것도 아마 출제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에 큰 것을 내용연수를 한다. 틀린 개념이죠, 그죠? 짧은 거, 적은 것을 내용연수를 한다. 그게 이제 결국은 경제적으로 해보면 8년밖에 못 쓰니까 8년 동안에 배분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론 시험에서 조금씩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감가상각 방법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을 구성요소인데, 감가상각 할 때는 여기 계정 과목이 뭐라고 하면 요거는 감가상각비라서 계정 과목이, 그죠? 감가의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비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유형자산을 취득했다, 사용하면 수익 없고 그에 따른 희생액을 배분하는 행위, 합리적 수익 비용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배분하는 행위는 동일할 건데요. 근데 이제 이걸 행위는 같은데 계정을 같이 쓰면 헷갈리죠, 그죠? 그죠?
그래서 행위는 같은데, 배분 행위 같은데 계정 과목은 다르게 무형자산 삼각비라는 계정을 쓴다는 것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다 판관되게 되죠. 무형자산 삼각비. 그래서 어차피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무형자산 삼각비는요, 어차피 감가상각 행위인데 무형자산을 했기 때문에 비용의 계정만 달라진다는 겁니다. 행위는 똑같아요. 무늬만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차피 본질은 똑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감가상각 방법을 한번 보면, 감가상각의 방법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방법은 유형자산인 경우에는요, 정액이나 정률 등 있죠. 합리적 방법에 의해서 선택하도록 합니다. 선택입니다. 자, 지금 유형자산 같으면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 정률 등 있죠. 이 유형자산을 소비하는 형태를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고이 그죠? 균등하게 쓴다라면 정액법이 더 잘 맞고, 초기에 많이 쓴다라면요, 정률이나 연소학계법 이런 것도 맞지 않습니까? 생산량에 비례해서 만약에 한다면 생산량 비례법. 하여튼 그 제시된 방법 중에서 너의 그죠? 그 기업이 사용 소비의 형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걸로 선택한다라면, 그죠? 선택하죠, 그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형자산도 정액이나 정률 등 있죠. 정률 등 합리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똑같다, 그죠?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출제가 됩니다. 단서가 뭐냐면, 합리적 방법을 선택하기 모호하다면, 이 무형자산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무형자산을 사용 소비했는지, 그죠? 그 형태를 잘 반영하기 애매한 점도 있잖아요. 유형 같으면 이걸 어떻게 사용 소비했는지 알겠는데 막 쓰는지, 그죠? 근데 무형자산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잘 애매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초기에 많이 삼각되는 건가? 이거 좀 모르죠. 근데 만약에 이건데 이 특징은 잘 모르니까 우리 법에서는요, 이렇게 잘 선택하기 힘들면 뭐를 쓰도록 하냐면 정액법을 강제하도록 합니다. 정액법을 강제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출제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액법 강제. 그래서 정액법을 쓰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개발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개발권에 대해서, 그죠? 내가 만약에 특허를 취득했다 할게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특허를 쓰고 싶대요. 그러면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10년 정도 쓸 수 있다. 그러면 특허료를 한 1년에 뭡니까? 1,0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그러면 10년 1억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지. 초기에는 5천만 원 주고 뒤에 가서는 절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약하니 보편적으로 보면 무형자산의 상각은 정액법이 더 있죠. 생각해보면 정액법이 더 맞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는 어떻게 되냐면, 건물과 무형자산은요, 실무에 이렇게 돼요. 실무에 건물과 무형자산은요, 건물하고 실무는, 실무에는 이렇게 되죠. 건물하고 비품 등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형자산은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는 여기 형태를 잘 반영해 주는 방법이 잘 맞는 부분이 뭐예요? 이 정액법 상각이 잘 맞잖아요, 그죠? 건물도 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가치가 감소한다는 거 있으니까 정액법이 맞을 거고, 무형자산도 애매하잖아요, 그죠? 정액법이 맞고, 비품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는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초기에 많이 사용하는 있죠. 특성을 반영해서 정률법을 그죠? 원칙으로 하는, 실무적으로는 이게 뭐 그냥 지배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 상각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 외 자산은요 정률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이.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요 저렇게 되고, 또 저 개념이 바로 세법이 바라보는 있죠. 세법의 방법입니다. 세법은 이렇게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세법이 또 요걸 또 세법의 입장이에요. 세법. 이거 회계는 아니지만 세법이 이렇게만 인정하니, 요것만 인정하니 있거든요. 그죠? 또 그걸 그대로 시장에 따라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그 프로그램에다가 내용수를 내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상각을 다 해줍니다. 상각. 그걸 어떻게 사람이 알겠습니까? 1 빼기 루트의 내용수의 분해, 그죠? 그 다음에 지도공과의 장면같이 비율을 루트시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내용수를 딱 하면 정률을 찍으면 상각률을 지가 알아서 계산해서 지가 대응해서 범위액을 다 계산해 줍니다. 실무적으로. 그걸 나중에 우리가 실기할 때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고정자산 등록.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필기시험은 정률을 제시합니다. 0.6으로 가정할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장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시방법이 되겠습니다. 공시방법. 재무제표의 표시. 표시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유형자산은요, 유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있죠. 이거 직접 차감하는 직접법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있죠. 배분행위를 일으킨 있죠. 그 비품을 바로 해당 유형자산을 직접 차감한 직접상각법을 사용하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개정을 써서 간접상각 있죠. 간접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 공시하는 방법은 유형자산은 간접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접상각법을 하고 있고, 이 무형자산은요 간접법도 되는데요, 이 오랜 실무적 관행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그죠? 직접법 회계 처리, 직접 상각하는 있죠 방법을 무형자산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유일하게 자산 중에서 직접 상각법을 인정하는 방법이 바로 무형자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접법 플러스 뭡니까? 직접법 상각법도 직접법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형자산은 직접법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법. 그래서 그 얘기가 다 됐는 것 같은데요. 이 직접법 상각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있죠. 직접 차감하는 형식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 책에 있는 있죠. 175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를 마칠 것 같습니다. 무형자산은요, 약간 더 심화된 개념은 결산분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결산분기에서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산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배분하는 걸 출제할 수 있는데, 그건 세무 2급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이것도 좀 깊은데요. 그냥 무형자산은 그 이론 시험에 한 문제 정도를 그죠? 했을 때 가장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였죠. 정률법으로 쓴다는 부분, 잘 모를 때. 또 어렵게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영업원에 대한 내부 창출 영업권은 자산 계산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출제되었으니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여러분들 175페이지에 보면 거기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도원과 수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꼼꼼히 봐야 되겠네요.